창가에 한 여인이 서 있다.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밝히고 나머지 반은 부드러운 그림자 속에 놓여 있다. 여인은 편지를 읽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들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방 안은 고요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이런 장면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대개 평온함을 말한다.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어딘가 명상적이라고 말한다. 17세기 네덜란드 어느 화가의 그림을 떠올릴 때 따라오는 이미지다. 빛이 창문을 통과해 실내로 흘러들고 그 빛 안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읽거나 쓰거나 악기를 만지거나 그게 전부 다 소란스러운 것은 없다. 그런데 정말 이 화가는 평온했을까? 그림이 고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린 사람의 삶도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까? 화폭에 담긴 정적이 그 사람이 살았던 시간의 실제 모습일까? 아니면 그것은 어떤 선택이었을까?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였을까? 이 화가의 이름은 나중에 밝히겠다. 지금은 그의 그림 하나만 떠올려 보면 된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없는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며 느끼는 것과 그 그림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30분 동안 우리는 한 화가를 따라간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뭔가를 놓치게 된다. 대신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그의 그림 앞에서, 그의 생애 앞에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해석 앞에서 답은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답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이 화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17세기 네덜란드를 떠올릴 때 사람들은 대개 황금 시대라는 표현을 쓴다. 무역이 번성하고 부가 쌓이고 예술이 꽃피던 시기.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고 동인도 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향료와 직물을 실어왔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그 영향력은 대륙 전체에 미쳤다. 하지만 황금이라는 말은 종종 그늘을 가린다. 부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도시와 항구는 풍요로웠지만 내륙의 소도시들은 그렇지 않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은 1648년에야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도 영국, 프랑스와의 갈등이 이어졌다. 평화는 언제나 불안정했다. 이 시기 네덜란드에는 화가가 많았다.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교회가 아니라 개인이 그림을 샀다. 중산층 상인들이 자기 집 거실에 걸 풍경화를, 정물화를, 초상화를 주문했다. 그림은 더 이상 신을 찬양하는 도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취향의 문제가 되었고 투자의 대상이 되었으며 때로는 과시의 수단이 되었다. 화가들은 길드에 속해 있었다. 길드는 일종의 조합이었다. 누가 그림을 팔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하는지를 규제했다. 화가는 도제 과정을 거쳐 길드에 등록해야 했고 등록비를 내야 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장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리를 찾아야 했다. 델프트는 작은 도시였다. 암스테르담이나 하를렘에 비하면 미술 시장도 작았다. 하지만 그곳에도 화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풍경을 그렸고 교회 내부를 그렸고 일상의 장면을 그렸다. 그중 한 사람이 이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그린 그림의 대부분은 실내 장면이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네덜란드 미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그림을 사는 사람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다. 경쟁은 치열했다. 화가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겸해야 했다. 어떤 이는 여관을 운영했고
어떤 이는 미술품 중개업을 했다. 이것이 조건이었다. 풍요와 불안, 기회와 경쟁,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람, 그가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는 단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이 화가의 그림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빛이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대개 왼쪽에서 온다. 빛은 인물의 얼굴과 옷을, 벽과 바닥을 비춘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다. 부드럽게 퍼진다. 명암의 대비는 있지만 극적이지 않다. 카라바조처럼 어둠을 찍고 들어오는 빛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오전이나 오후의 빛이다. 그림 속 공간은 대부분 실내다. 방, 한쪽 구석 혹은 벽 앞 가구는 많지 않다.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때로는 커튼이나 테피스트리가 배경에 걸려 있다. 바닥에는 타일이 깔려 있고 그 타일의 패턴이 원근감을 만든다. 공간은 명확하다.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 인물은 대개 한두 명이다. 여성이 많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 편지를 읽거나 진주 목걸이를 만지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런데 그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애매하다. 편지를 읽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손에 들고 있는 것인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주를 막 시작하려는 것인지, 동작은 멈춰 있다. 정지된 순간이다. 색채는 절제되어 있다. 주로 노란색, 파란색, 흰색, 회색, 원색은 드물다. 의상이나 소품에서 색이 두드러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차분하다. 붓질은 보이지 않는다. 매끄럽다. 표면이 균질하다. 어떤 부분은 거의 사진처럼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보고 사실적이라고 말한다. 실제 풍경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동시에 이상적이라고도 말한다. 너무 완벽해서 실제 같지 않다고 말한다. 두 평가는 모순되지만 둘 다 나온다. 그림이 뭔가 애매한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소품들도 자주 등장한다. 지도, 악보, 편지, 진주, 유리잔, 과일. 이 사물들은 그냥 장식이 아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징으로 읽었다. 지도는 지식이나 부를, 악기는 화합이나 사랑을, 진주는 순결이나 허영을 의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해석은 열려 있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다. 빛과 공간, 인물과 사물, 색과 형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정적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이 화가의 그림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대개 이런 요소들을 나열한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다른 문제다. 이 화가가 남긴 그림은 많지 않다. 학자들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34점에서 37점 사이로 추정된다. 40년 가까이 활동했다면 1년에 한 점 정도 그린 셈이다. 같은 시기 다른 화가들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적은 수다. 얀 스테인은 800점 이상, 렘브란트는 600점 이상을 남겼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 몇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속도의 문제다. 이 화가의 그림은 매우 정밀하다. 세밀하게 묘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작품에 몇 달, 어쩌면 1년 이상이 걸렸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작품 수가 적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이다. 그가 얼마나 오래 걸려 그림을 그렸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다. 그는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관 사업도 잘 되지 않았고 그림도 많이 팔리지 않았다. 그는 미술품 중개업도 겸했는데 이것도 큰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파산 신청을 했다. 빚이 많았다. 11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려면 재료가 필요하다. 캔버스, 안료, 오일. 특히 울트라마린 블루 같은 안료는 매우 비쌌다. 그는 이 색을 자주 사용했다. 재료를 살 돈이 없다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어쩌면 그는 그림을 더 그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의뢰의 문제다. 당시 화가들은 대개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 주문이 없으면 그릴 이유가 없었다. 이 화가에게는 주문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다. 델프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활동했고 대도시로 나가지 않았다. 길드의 회장을 2번 맡았지만 그것이 명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네 번째는 소실의 가능성이다. 그가 실제로 그린 그림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화재, 전쟁, 시간의 흐름 17세기의 그림이 모두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명하지 않은 화가의 그림은 더욱 그렇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작품들이 어딘가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기록도 거의 없다. 그가 쓴 편지, 일기, 메모 같은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쓴 글도 드물다. 동시대 미술 비평가들은 그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출생, 결혼, 길드 등록, 사망 같은 공식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그 사이의 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거의 알 수 없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가 조용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일까? 기록의 부재를 그 사람의 성격으로 읽어도 되는 걸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어떤 이는 그가 느리고 신중한 성격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그가 경제적 압박 때문에 충분히 작업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그가 완벽주의자여서 많은 작품을 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증거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어떤 이야기를 믿을 것인지. 이 화가에 대해 가장 오래, 가장 뜨겁게 논쟁이 이어진 주제가 하나 있다. 카메라 옵스큐라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광학 장치다. 어두운 방이나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바깥 풍경이 반대편 벽에 거꾸로 투영된다. 렌즈를 사용하면 상이 더 선명해진다. 17세기에 이 장치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과학자들이 천문 관측이나 일식 관찰에 사용했고 일부 화가들도 이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화가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20세기 중반부터 제기되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그의 그림에는 독특한 초점 처리가 나타난다. 어떤 부분은 매우 선명하고 어떤 부분은 흐릿하다. 이것은 렌즈를 통해 본 상과 비슷하다. 인간의 눈은 시선을 움직이며 전체를 종합하지만 렌즈는 특정 거리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의 그림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빛의 표현이다. 그의 그림에는 작고 밝은 점들이 있다. 진주나 유리잔에 반사된 빛 같은 것들, 이것을 할레이션 혹은 포인틸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렌즈를 통해 본 빛의 산란을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구도의 정확성이다. 그의 그림에서 원근법은 매우 정밀하다. 타일, 바닥, 벽의 선, 가구의 배치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면 이런 정확성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투영된 상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되니까. 넷째, 동시대 기록이다. 델프트에는 안톤 판 레이우엔훅이라는 과학자가 살았다. 그는 현미경을 만들고 렌즈를 연구했다. 이 화가와 레이우엔훅은 같은 시기,
같은 도시에 살았다. 두 사람이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 레이우 앤훅은 이 화가가 죽은 후 그의 유산 관리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들이 광학 장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첫째, 증거가 직접적이지 않다. 이 화가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다. 그의 작업실에서 그런 장치가 발견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그림 자체에서 나온 추론이다. 둘째,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초점 효과는 의도적인 예술적 선택일 수 있다. 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덜 중요한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빛의 표현도 마찬가지다. 세밀한 관찰과 숙련된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기계를 사용했다면 그의 그림이 덜 순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예술적 성취는 별개의 문제다. 컴퍼스를 사용해도 건축은 예술이다. 넷째, 논쟁의 일부는 현대적 편견에서 나온다. 사진이 발명된 이후 사람들은 사진처럼 정확한 그림을 특별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화가의 그림이 사진 같다고 느껴지면 그가 어떤 광학 장치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17세기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 수 있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학자들은 확신하고 어떤 학자들은 회의적이다.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적외선 분석이나 안료 연구가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혹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화가의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를 바꾸기 때문이다. 카메라 옵스큐라를 믿는 사람은 그의 그림에서 기계적 정확성을 본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눈을 본다. 같은 그림이 다르게 읽힌다. 논쟁은 단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수많은 화가가 있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렘브란트는 드라마를 그렸다. 그의 그림에는 강렬한 빛과 어둠이 있었고 인물의 감정이 표면에 드러났다. 역사적 장면이나 성경 이야기가 많았고 인물의 수도 많았다. 그는 자신을 여러 번 그렸다. 자화상이 80점이 넘는다. 그의 그림은 시끄럽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얀 스테인은 일상을 그렸다. 술집, 시장, 가정 사람들이 웃고 마시고 싸우는 장면, 그의 그림은 복잡하다 한 화면에 여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유머가 있고 풍자가 있다. 도덕적 교훈을 담기도 했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의 그림은 시끄럽다. 다른 방식으로 프란스 할스는 초상화를 그렸다. 빠른 붓질로 그의 인물들은 살아있는 것 같다. 웃고 있거나 말하려는 순간이거나 즉흥적이다. 포착된 순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의 그림은 움직임이 있다. 피터르데 호우도 실내 장면을 그렸다. 이 화가와 비슷하다. 창문, 빛, 일상적인 인물, 하지만 차이가 있다. 데 호우의 그림은 더 서사적이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 공간도 더 복잡하다. 복도나 중정 같은 연결된 공간을 자주 그렸다. 그의 그림은 이야기를 암시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가는 무엇이 달랐을까? 그의 그림은 조용하다. 인물이 적고 동작이 적고 사건이 적다. 서사가 명확하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편지를 받은 것인지 보낸 것인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그림은 말하지 않는다. 공간은 단순하다.
한 방, 한 벽, 한 창문 복잡하게 연결된 공간이 없다. 시선은 한 곳에 머문다. 그의 그림은 확장하지 않는다. 안으로 모인다. 색채와 빛은 절제되어 있다. 렘브란트의 극적인 명암도 아니고 스테인의 화려한 색채도 아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균형 잡혀 있다. 눈에 띄지 않는다. 처음 보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이상하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의 그림은 일상을 그렸지만 일상처럼 보이지 않는다. 너무 정돈되어 있고 너무 고요하고 너무 아름답다. 실제 17세기 네덜란드 가정이 그렇게 생겼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의 그림은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버전이다. 다른 화가들은 명확했다. 렘브란트는 드라마를 원했고 스테인은 유머를 원했고 할스는 생동감을 원했다. 그들의 의도는 읽힌다. 하지만 이 화가는 무엇을 원했을까? 고요함? 아름다움? 침묵? 그것들은 의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가 다른 이유는 그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다르게 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같은 시대의 수백 명의 화가 중에서 왜 이 사람만 이렇게 기억되었을까? 그것은 그의 그림 때문일까? 아니면 그 그림을 보는 후대의 시선 때문일까? 이 화가는 죽은 뒤 잊혔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18세기에 그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의 그림은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잘못 분류되기도 했다. 어떤 그림은 피터르 데 호우의 작품으로 여겨졌고 어떤 그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중요한 화가로 여겨지지 않았다. 19세기 중반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미술 비평가 테오필 토레가 그의 그림을 재발견했다. 토레는 네덜란드를 여행하며 여러 미술관과 개인 소장품을 조사했고 이 화가의 작품들을 찾아냈다. 1866년 토레는 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화가를 델프트의 스핑크스라고 불렀다.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었다. 왜 이 시기에 재발견이 일어났을까? 19세기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시대였다. 화가들은 일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빛의 효과에 관심을 가졌다. 순간을 포착하려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화가의 그림은 새롭게 읽혔다. 그의 빛 표현, 그의 일상 장면, 그의 색채 감각이 현대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화가로 해석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전시가 열렸고 책이 출판되었고 연구가 이어졌다. 그의 그림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박물관들은 그의 작품을 수집하려 했다. 그는 렘브란트와 함께 네덜란드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 재발견은 그 자체로 복잡한 문제다. 우리는 그의 그림을 원래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19세기와 20세기가 만들어낸 해석을 통해 본다. 토레가 쓴 글, 인상주의가 만든 시각, 현대 미술사가 구축한 내러티브. 이 모든 것이 우리와 그림 사이에 놓여 있다. 그가 17세기에 유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그의 그림이 당대의 취향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가 충분히 많은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가 마케팅을 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가 19세기에 재발견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시대가 바뀌어서일 수도 있다. 어쩌면 토레라는 한 사람의 열정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냥 운이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위대함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7세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19세기에는 그렇게 보였다. 21세기에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를 볼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찾을까?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베르메르다. 30분 동안 우리는 그를 따라왔지만 그를 만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그의 그림이고 그에 대한 기록의 빈칸이고 그를 둘러싼 해석들이다. 베르메르 자신은 여전히 멀리 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는지, 왜 작품을 적게 남겼는지, 무엇을 의도했는지 모든 것은 추측이다. 학자들은 증거를 모으고 이론을 만들지만 확실한 답은 없다. 어쩌면 그것이 베르메르의 그림이 계속 우리를 끄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의 그림은 설명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물이 무엇을 느끼는지, 화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림은 조용히 거기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질문을 던진다. 그림은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은 좌절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다. 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혹은 답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냥 그림을 보면 된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정지된 순간, 고요한 공간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베르메르의 그림은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감동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저 존재한다. 17세기에 그려졌지만 시간을 초월한 것처럼 보인다. 네덜란드 델프트의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디에나 있을 법한 공간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종종 예술에서 답을 기대한다. 의미를, 메시지를, 교훈을 하지만 베르메르의 그림은 다른 것을 제안하는 것 같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것. 멈춤도 하나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것. 알 수 없음도 하나의 알밀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그의 그림 앞에 선다. 21세기에도, 아마 22세기에도. 그리고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고요함은 무엇인가? 이 빛은 무엇을 비추는가? 이 순간은 왜 멈춰 있는가? 베르메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오래전에 죽었다. 남은 것은 그림뿐이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서 있는 우리.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다. 오늘 고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언가를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셨나요? 우리는 종종 예술 앞에서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하지만 어떤 그림은 그렇게 묻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잠시 멈춰서서 빛을 보고 고요를 느끼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그런 작은 멈춤 하나를 남겼다면 이 채널에 조용히 머물러 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름은 익숙하지만 쉽게 말해지지 않는 고전의 순간들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